북한군 이번에 파견되면서 이건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한 게 부대에 처형조를 운영한다잖아요. 탈영을 하거나 돌격 앞으로 했는데 오지 않거나 작전상 뭐 후퇴 이렇게 했는데 후퇴 안 하고 거기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을 저격수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탈하는 병사들을 처형을 한다 이런 거죠. 그만큼 북한이 집단적인 탈영이나 개인적인 이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네, 저는 이영종입니다. 지금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으로 있고요. 또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북한 정보 또 한반도 이슈를 취재하고 연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북한에 직접 다녀와 보신 입장이시기도 한데 이번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북한 같은 동포잖아요. 10대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10대 또 20대 초중반의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정말 전장 환경이 낯선 곳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이렇게 처했다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해외 파병, 우리도 뭐 UN 평화유지군이나 이렇게 가지만 그거는 우리 군복을 입고 우리 국기 또 우리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는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파병 환송도 받지 못하고 비밀리에 뭐 러시아의 어느 소수민족 신분증으로 위조해서 러시아군의 배속을 받아서 하는 사실은 파병이라 그러기도 좀 힘들 정도로 용병이거나 전쟁 노동자 수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명분 없는 전쟁에 내몰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지원 현황과 파병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까지 그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900명에서 11,000명 정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는 걸로 북한 당국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 3,000명 가량이 러시아 영내에서 훈련을 받았다.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각에서 보면 뭐 실제 전투가 있었다, 죽었다, 뭐 대규모로 뭐 탈영병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판단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빠른 정보가 나오느냐? 이거는 조금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군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많이 빨리 더 많이 투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야 한국으로부터의 어떤 무기 지원이라든가 미국의 무기 지원 이런 것들 또 나토의 개입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고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보당국이 판단한 것보다 좀 진전이 많이 돼 있는 이런 거고 거기에는 좀 가짜뉴스도 많이 섞여 있어요. 무기에서 파병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상황을 센터장님께서는 예측하고 계셨을까요? 예상 못했죠. 그것까지 예상한 전문가들은 없어요, 사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 정말 결정을 해버린 거죠. 뭐 전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다급한 상황에 몰렸고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될지 북한을 어떤 이 막다른 골목에서 구해내는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결정인데 이번 파병에 대한 김정은의 의도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본인이 집권 13년 동안 핵과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에 이제 올인을 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그걸 뭐 북한은 대북 제재 때문이라 그랬지만 그 제재를 자초한 것도 김정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탈출구가 없어요. 중국이나 이런 쪽도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 움직임 이런 거에 마냥 북한을 감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시점에 2022년 2월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한 거예요. 그 틈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뭐 벨라루스 정도? 그런데 김정은이 과감하게 거기에 그 베팅을 하면서 이제 북러가 묶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무기 지원 정도로 해왔는데 이제 푸틴이 원하는,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북한의 지원 현황과 파병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푸틴으로서는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많이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어떤 그 아주 미국이나 한국, 일본이 좀 아주 그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북한이 러시아 편을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우군을 얻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침공한 매우 소모적인 전쟁이에요. 서로 포탄을 무제한 쏟아붓는, 하루에 뭐 한 6만 발씩 쏟아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이제 포탄이 동이 났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6.25 때부터 그 이전부터 러시아의 군 체계를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가까운 북한의 포탄이나 무기 체계가 필요했겠죠. 그동안에 그런 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역할을 북한이 해왔는데 북한이 그걸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고,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기회에 푸틴으로부터 뭐 원유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한 기술, 그 다음에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어떤 초정밀 광학 기술, 그 다음에 핵잠수함을 지금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막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형 원자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또 차세대 첨단 전투기, 지금 북한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수호이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있겠죠. 센터장님께서는 북한의 파병이 러우 전쟁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개입 때문에 상당히 아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할 거예요. 러시아가 그동안에 뭐 포탄이라든가 특히 부족했던 게 병력이었잖아요.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점차 이제 그 병력이 줄어들고 2년 넘게 계속된, 이제 3년 가까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의 사상자가 지금 60만 명이 나왔어요. 전투력을 이제 행사할 수가 없겠죠. 죽거나 다쳤으니까. 푸틴이 이제 징집령을 내렸을 때 70만 명이 해외로 도망갔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병역 자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10,000명 사단급 규모의 병력을 지원해줬다. 이거는 푸틴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지금 천군만마를 얻는 이런 일이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공백을 메워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 특히 이제 이게 10,000명으로 그치겠느냐. 10,000명이 갔다가 이제 죽거나 다쳐서 이렇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할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야, 10,000명으로 그냥 난 그만할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북한의 병력 지원으로 러우 전쟁의 편세가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지금 김정은이 얼만큼 이제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호응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것 같아요. 북한군 전체 병력이 129만 명이에요. 그러면 푸틴이 요구하는 숫자, 뭐 그게 4만이든 5만이든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으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반대급부도 얻을 수 있고, 뭐 군사무기 이런 것도 있지만 엄청난 돈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000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봤을 때 1인당 한 지금 월 2,000불 정도 되거든요. 용병이 받는 게. 그러면 1년에 24,000불 정도를 받는데, 제가 보니까 2억 6,400만 불이에요. 그게 1년에. 근데 이게 3,6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그러면 하루에 10억씩 김정은의 금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기 이미
포탄 뭐 수백만 발부터 해가지고 보낸 거, 그것도 비용을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병사들 2,000불에 보내는 거 말고 전후 복구를 위해서 지금 노동자들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월 이제 800불 정도. 전투에 비해서 뭐 위험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뭐 빈집에 소 들어가는 격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외화를 챙길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 또 김정은의 통치 자금 이런 쪽으로 쓰이는 거죠. 김정은이 러시아에 올인하는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풀베팅을 하는 건데 다른 지금 방법이 없어요. 뭐 시진핑하고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시진핑만 해도 미국의 눈치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 눈치를 보잖아요. 북중 관계가 아무리 혈맹이고 견고하다 그러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북중 관계만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 체제, G2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북한 인권 탄압국, 독재, 뭐 또 핵 미사일 개발하는, 심지어 유엔 안보리 결의도 무시하는 북한을 마냥 감쌀 수가 없는데, 푸틴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막갑하잖아요. 눈치 안 보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푸틴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푸틴을 향해서 지금 뭐 최고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원히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그 푸틴을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시진핑을 비롯한 베이징의 지도부들은 매우 좀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면 북한이 받게 될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전투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고 어떤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진다, 아니면은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냥 별로 얻는 거 없이 종전이 된다 이러면 푸틴도 리더십에 금이 가겠지만 김정은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아마 그렇게 러시아가 패전하거나 소득 없이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지난 6월에 그 7월에 공화당 대선 후보를 수락하는 연설에서 그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겠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푸틴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종전을 시키는데 걱정되는 건 그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18% 정도를 침범을 해가지고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평화가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트럼프도. 그러니까 18% 정도 땅 그냥 러시아한테 떼어주고 이대로 종전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좀 손실이 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나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나토가 지금 상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자체가 나토 가입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뭐 우크라이나가 희망을 하고 이래서 나토로 받아들이자 이런 게 있었는데, 나토의 규정에 보면은 분쟁적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의 당선, 트럼프의 재집권이 정말 많은 글로벌 환경에 뭐 안보, 경제 다 변화가 오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나토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한테 별로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의 도움 요청이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이제 아마 젤렌스키의 특사가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첫 번째 원하는 건 그겠죠? 살상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K방산에서 제일 자랑하는 초정밀 타격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북한군의 참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뭔가 우리한테 요구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심리전, 북한군 병사들을 어떻게 좀 심리적으로 와해시켜서 전투 의지를 꺾어 놓느냐 이런 건데, 그건 우크라이나는 할 수가 없거든요. 북한군에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군의 전술이나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 군 정보기관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협조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얼마나 우크라이나전에 어떻게 개입할 거냐,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그게 이제 제일 우리로서는 관건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투하고 전쟁하는데, 아니 그건 북러 우크라이나 셋이서 할 문제인데 왜 한국이 그게 우리 문제라고 자꾸 그러느냐? 이건 이제 이런 거죠. 북한군은 6.25 전쟁 종전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파병을 통해서 전투 경험을 가진 적이 없어요. 작전을 해가지고 실전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뭐 베트남 전쟁 때 공군 조종사 몇 명을 파견했고, 그다음에 중동 전쟁 때 좀 파견했고, 아프리카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던 정도지 제대로 된 작전을 위한 그런 군사 파견이 없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그 치열한 전투장에서 북한이 실제로 포를 쏘고 작전을 하고 총을 쏘고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돼요. 북한이 실전 능력을 갖춘 그런 시가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본 이런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면 그게 결국은 우리의 위협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고 있지 않겠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무기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요구할지도 궁금해요. 그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 소총이나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야포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아마 해결을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쓰는 거는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제 드론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드론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니까 드론이 뭐 한두 대, 몇십 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포탄처럼 몇천 대를 가지고 갔다가 탱크나 이런 거를 공격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할 텐데, 우리한테는 역시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밀 타격 무기.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아마 그 러시아 군의 주요 지휘부나 이런 데를 정밀하게 타격해가지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 무기도 희망은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주는 우리 쪽도 상당히 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푸틴이 그랬잖아요.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하게 되면 핵으로 응전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부담이 되겠죠.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참호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른 뭐 쿠르스크라는 데가 지금 최고의 격전지인데, 거기는 뭐 1차 대전에서도 어마어마한 파리 전투하고 쿠르스크 전투가 가장 큰 전투거든요. 쿠르스크라는 데는 완전 개활지예요. 그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면 노랗고 파랗잖아요, 그죠? 노란 건 뭐겠어요? 밀밭이에요. 워낙 이제 넓은 평원에 밀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하늘이 파란색이 있는 건데, 그만큼 그 평야에서 싸우는 건데, 그냥 정말 2차 대전 때처럼 뭐 공중전을 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병사들이 그 벌판에 그냥 참호를 파놓고 뒤에서 계속 상대방으로 포를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시가지 이런 데는 이제 전차를 가지고 진격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원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후방에서 포사격을 통해서, 지금은 뭐 155mm 포탄 이런 걸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많이 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정밀 타격을 통해 가지고 적 러시아군의 지휘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겠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정서도 모르고 북한의 뭐 말투도 알 수가 없을 거고. 근데 북한군의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심리전이거든요. 북한에서 온 병사들이라는 게 10대, 20대 청소년들인데 사실은 그 군인들이 바로 우리가 보던 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뭐 징역형을 살고 이러던 그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이미 그 장마당 세대로서 어렸을 때부터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한류 문화에 대한 동경, 탐닉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투에 나와 있지만 얘들 입장에서는 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라는 게 자기네들로서는 큰 뭐가 적개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명분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라니까 러시아를 뭐 도와주자고 해서 간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해외로 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 몇 걸음만 뜀박질해서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혔는데 한국에 미리 탈북해온 군 출신 탈북자 젊은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그 포로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해 있고 너희가 북한 체제에서 어떻게 속아왔고 이런 거를 만약에 얘기해 준다면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크라이나는 아마 원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뭐 내용들, 문구 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북한에서는 철저히 통제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인데 뭐 그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또 북한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러시아 군 지휘관 거기에 배속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지휘관이시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러시아 군인들을 총알바지로 세우겠어요? 아니면 용병으로 온 북한군을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외신에도 나왔지만 정말 끔찍한 얘기지만 고기 분쇄기에다가 막 고기를 밀어넣듯이 이 우리 젊은 북한 청년들이 총알바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외부 세계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게 눈을 뜨게 된다면 좀 다른 세상을 맛보고 싶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 아주 속된 말로 북한식 표현을 하면 개죽음을 당하느니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누구도 지금은 장담을 못해요. 북한군 병사들이 저 역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가 됐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그 정신교육이나 이런 게 잘 돼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병사들한테는 이제 결정적인 탈북을 하지 못하는 이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 소식으로 보면 뭐 가족들을 격리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해놨다. 그게 소문이 안 나게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다는 게 소문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제 벗어날 수 없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뭐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북한군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무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푸틴의 반응은 어떤가요? 푸틴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이제 위협을 우리한테는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또 보면은 북러 관계라는 게 그렇게 불법적인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러시아가 뭐 위협하는 대로 그냥 있을 우리 한국이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도 러시아 정도는 얼마든지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얼마나 개입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굳이 자극을 해서 한국을 자극해가지고 한국하고의 관계도 틀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푸틴도 별로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한국과 러시아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러 관계를 근본적으로 막 해칠 정도의 어떤 파국적인 상황, 이렇게는 양쪽이 아마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러우 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참 우리로서는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러시아가 어쨌든 불법적으로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이런 침략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 옛날에 러시아 땅이었으니까 그거를 뭐 평정하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하는 트럼프식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갈 거냐? 그러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나토나 국제사회가 지금 푸틴을 겨냥해서 다 이렇게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푸틴도 그 부분까지 트럼프도 푸틴을 그 부분까지 감싸면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다른 전략적인 방법을 내놓을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어떤 그런 침략 행위의 부당성, 이런 거에는 이제 분명히 동참을 해서 비난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또 방어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수준에서 유지를 하되, 계속 좀 전략적으로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점점 커나가는 거는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이거를 푸틴한테도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고, 북한에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 너가 계속 이렇게 북한군을 투입하거나 이게 규모도 커지고 질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너희를 흔들 수 있고, 김정은 너가 러시아 용병 파견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되겠죠. 북한군들은 이러한 내부 상황을 미리 잘 알고 파견 가게 된 걸까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북한군 이번 파병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본인들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 없이 침략 전쟁에 동원돼서 끌려갔다. 그리고 가족들도 심지어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 이런 건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병사들 뭐 핸드폰으로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복무기간이 사실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지만 북한군 복무기간이 13년이잖아요. 10년, 13년. 그리고 우리랑은 환경이 많이 달라요. 13년을 복무한다 그래도 그 기간에 휴가를 가는 게 뭐 한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우리처럼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다는 게 그렇게 우리처럼 부대에 금방 돼가지고 상을 치르러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그냥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해외로 낯선 곳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데도 가족들한테 통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속는 건 아니겠죠.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건 알았겠죠. 특히 지금 폭풍군단이라 그러는 북한군 11군단 그 정예부대 그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출발을 해가지고 그 청진하고 이쪽 지역에서, 동해안 지역에서 러시아 수송함을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디로 간다 이런 건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게 북한 주민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소문이 점점 외부로부터 번져가겠죠. 북한 내부 주민들은 이러한 파병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인가요? 본격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 내부 매체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북한 군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또 공개적으로 이 병사들이 북한 내부에서 환송 행사를 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이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투 현장은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훈련받는, 현지적으로 훈련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좀 비밀리에 김정은은 이거를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명분이 없다고 자기도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물론 지난 6월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둘 사이를 이제 규정을 하면서 침략을 받을 때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데 따라서 파병된다는 이런 명분을 북한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데 따라서 이제 북한이 파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제 좀 자신들이 보기에도 정당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 유엔 헌장 51조를 이제 북한이 들먹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침략당했을 때 이제 혈맹 관계를 맺은 조약을 맺은 상황에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문제는 뭐냐면 유엔 헌장 51조는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침략당한 국가를 돕는 걸로 하지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돕는 거는 그거 자체가 유엔 헌장에서도 그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강제 조항이 있어요. 유엔 헌장에 그 2조 사항에 보면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 조항도 다 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장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군복을 입혀서 환송 행사를 하고 공식으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지원을 해서 파병한다 이렇게 밝히질 못하는 거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민심이 크게 떨어질 것 같은데 북한 내부 주민들이 알게 될 경로는 없을까요? 특히 이게 정보는 아마 이럴 거예요. 러시아에 나와 있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유학생 이런 친구들이 북한으로 귀환하거나 아니면 북한과 통화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아마 유입이 될 거예요. 또 해외에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평양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유입이 돼서 아마도 번질 거예요. 금방 번지는 거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깝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전투병력을 보내가지고 애들을 죽게 만들어? 그것도 제대로 저것도 안 된 지휘 작전 체계 이런 것도 안 갖추고 가가지고 그렇게 소모적인 죽음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이제 있을 거고 아마 참담한 얘기지만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북한군 사상자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 시신이 북한으로 이송되고 이러는 일들이 현실화되면은 북한 내부가 더 술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자충수, 도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도 여러 가지로 계산을 안 했겠어요? 그런 가능성? 얘들을 해외 내보낼 경우에 그 부담, 또 주민들이 술렁거리는 거 이건데 결국은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한 것 자체는 그만큼 지금 북한이 그 민심 부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그 죽는 거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정책이나 모든 걸 떠나서 자기 자식이나 이런 쪽이 죽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한이나 이런 부모들 그런 부분은 그거 누가 맡겠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북한군들이 대우나 보상을 잘 받고 있긴 한 건가요? 북한군이 파견되기 전에 러시아가 네팔과 인도에서 용병을 수입해서 이제 썼대요. 그 임금도 이제 한 2,000불 정도 되는데 월. 그런데 이 네팔하고 인도의 용병들이 러시아 지휘관 밑에 배속이 됐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러시아의 그 인종차별, 인도나 파키스탄 이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전투를 하고 또 그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이러면서 되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데 북한도 아마 거기에서 예외는 아닐 거예요. 북한군들의 집단 탈영이나 이탈 상황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군 이번에 파견되면서 가장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것 이건 너무 좀 끔찍하다 이렇게 한 게 북한군이 그 부대에 처형조를 운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탈영을 하거나 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오지 않거나 심지어 이제 작전상
후퇴 이렇게 했는데 후퇴 안 하고 거기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을 그 군 중에 자기네 이제 북한군 중에 그 보위 요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보기관 요원인데 군 정보기관 소속 그 충성심이 강한 친구들을 처형조로 배치해서 뭐 저격수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탈하는 병사들을 처형을 한다 이런 거죠. 그만큼 북한이 말씀하신 집단적인 탈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탈, 또 뭐 탈북 기순이겠죠. 결국 결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최근 김정은의 경우 수위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정은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경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북한이 공개한 화면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우리 예전에 판문점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 탄 벤치를 그 장신의 경호원들이 막 뭐 한 20명 이 정도가 옆에 같이 뜀박질 하는 걸 봤었잖아요. 근데 외부에 노출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 싱가포르나 하노이에 가서. 근데 북한 내부에서 그것도 북한군 부대를 방문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경호원들을 둘러싸이게 해가지고 경호한다? 이거는 자기 최측근 지지 세력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이 파병한 그 특수부대, 정예 부대를 김정은이 얼마 전에 그 훈련을 참관하러 갔었거든요. 북한 지역에서. 근데 북한군들이 사격 훈련하는 걸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거기에 보면 사격하려고 이렇게 엎드린 병사들을 뒤에서 특수 군복을 입은 그 경호원들이 다 손에다가 방아쇠 걸고 이렇게 병사들 있는 쪽을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가 만약에 땀만 먹고 총구를 돌리거나 김정은을 향해서 돌리거나 하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의 경호와 관련해서 새로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올 초에 푸틴이 김정은한테 승용차를 한 대 선물했어요. 아우루스라고 그게 이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 그래는 아주 정말 최고급 세단인데 이걸 너 업무할 때 이제 전용 차량으로 써라 이렇게 줬는데 김정은이가 그 뒤에 푸틴한테 똑같은 걸 한 대를 더 요청해가지고 선물을 받았죠. 그거는 왜겠어요? 차량을 2대를 동시에 운행해서 어느 차에 김정은이가 타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앞뒤를 바꾸고 이렇게 똑같은 차를 번호판도 똑같이 해서 경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저격수나 아니면 테러범들이 어느 차에 탔는지 모르는 이런 좀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작전을 하기가 되게 제한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정도로 경호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건데 지금 이제 질문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경호가 그러면 왜 북한이 또 강화를 했을까 보면은 김정은은 이제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이나 아니면 뭐 한국과 미국 이런 쪽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뭐 김정은 제거 작전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죠. 한미가 언제든지 나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일정 부분 경호를 해왔다면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김정은은 이제 국제적인 제거 목표가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김정은을 얼마든지 테러나 암살 등의 방법으로 제거할 명분이 있잖아요. 러시아에 참전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군 최고사령관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김정은을 우크라이나가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경호가 이제 더더욱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경호 부분 강화된 거 보면 김정은에 대한 어떤 북한 사회의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유일지배 체제잖아요. 수령, 김정은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우리도 없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나 국가 원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 때문에 불행하게도 유고 사퇴를 하면 새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유일집에 3대 세습 독재자가 없어지면 물론 뭐 김주애를 내세운다?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경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고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김정은 체제 불안정 문제와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동안의 북한 체제의 어떤 붕괴 우려, 붕괴 관측 이런 것들이 많았죠. 94년 7월에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2011년에 이제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 체제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지금 13년을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좀 버거울 정도로 점점 이제 핵이나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죽었을 때 안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북한 체제가 내구성을 많이 갖추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특히 저는 뭐 북한의 군사력이나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은 별로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게 북한 체제를 지켜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왜 핵을 2, 3만 기 가지고 있는 소련이 왜 무너졌겠어요? 핵은 김정은의 생각과 달리 체제를 보장하는 어떤 보증수표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젊은 세대들이에요. 청년들이 이제는 체제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고 외부 세계에 눈뜨고 자기네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점점 더 커가요. 생각이. 그거를 김정은이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렇겠어요? 김정은도 84년생, 이제 40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MZ세대 한 MZ세대 끝에 거의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자기가 알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해가지고 남조선 드라마 영화 봤다고 징역 5년에서 15년형.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명이 보면 무기징역.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데도 북한 젊은이들이 끊지를 못하겠대요. 여기 온 친구들 보면 그게 말하자면 계급이고 서열이에요. 자기네들 사회에서는. 야, 너 아랫동네 거, 그러니까 남조선 거 몇 개 봤니? 나는 10개 봤어. 나는 30개 봤어. 50개 봤어. 나는 150개 봤어. 한국 드라마 150편 보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저거 남조선이 선전용으로 만든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한두 편 보고는. 근데 점점 볼수록 막 새로운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이게 또 정말 미치겠는 거는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1, 2, 3편 보다 보면 막 그 다음 거를 못 보면은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볼 정도로 이제 중독성이 생기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요인을 김정은이가 과연 막을 수 있겠어요? 저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데도 애들이 끊임없이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좀 가장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면 저는 김정은 건강 문제. 네. 지금 이제 40대니까 버티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사실 40살 된 청년의 건강 문제를 놓고 뭐 너 건강 문제 때문에 오래 못 살까 이러는 게 사실 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닌데 김정은의 건강 심각해요. 흡연에다가 뭐 불면증 치료도 받고 있다 그러고 또 비만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우리 사회에도 뭐 그 정도 체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김정은의 그거는 그 극도의 그 스트레스, 자기가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군 정찰기나 이런 것들 하늘 오락가락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폭음과 폭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건강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약간의 그 종합병동식으로 여기 뺨에 보면 뾰루지 같은 것도 났는데 이게 이만큼 막 커졌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 보면 그것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하면 될 텐데 쉽게 제거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2011년 12월, 2012년부터 집권했는데 집권한 지 1, 2년 안 돼가지고 무릎 수술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건강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둘 다 그 심근경색, 순환기 계통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인자가 지금 김정은한테도 분명히 와 있을 거고, 뭐 북한이 말은 뭐 열차에서 직무를 하다가 뭐 돌아가셨다 지방에서 이랬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김정일하고 김일성은 아마 그 수면을 하는 중에, 취침을 하는 중에 그런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만약에 아마 직무를 보는 과정이나 이랬으면은 그 얼마든지 응급조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늘 주치의가 옆에 있고 이러니까 살렸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무인기 침범 사태가 북한 측에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인기 미스테리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어쨌든 김정은을 비판하는 전단, 특히 딸 주애의 뭐 명품 코트가 인민들의 식량 얼마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평양시 중구역, 정말 핵심 구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김정은 집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떨어졌어요. 이거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북한이 밝힌 대로 10월 3일 날 전단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전단이 떨어졌네? 빨리 치우자. 수거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설마 드론이 떨어뜨렸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10월 9일 날 또 떨어졌잖아요. 그 지점에. 그러면 그건 의심이 되겠죠. 이거는 풍선으로 날린 게 아니다. 뭔가 와가지고 정확히 떨어뜨린 거다. 그런데 누가 떨어뜨렸는지를 북한은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그 낡은 방공망으로는 무인기가 침범하는 것을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과거에 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위에까지 북한이 무인기가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다음에 부랴부랴 방공망을 보강했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19일에 이어서 10일 날 또 떨어지니까 북한이 이제는 더 이거를 숨길 수 없다. 그러면 빨리 남조선 소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끌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인기 북한이 왜 한국군 무인기라고 그 들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최근에도 몇 개 우리가 추락을 한 게 있는데, 그 무인기가, 군 무인기가 휴전선 일대에서 그 운용을 하던 게 이제 항로 이탈이나 이래가지고 북한 지역에 떨어졌던 거를 수거해서 아마 이게 남조선 거다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군이 가서 만약에 했다면은 그렇게 북한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낮은 곳에 왱왱거리면서 날아다니면서 찍지를 않아요. 그 고성능 무인기는 얼마든지 고고도에서 정확히 GPS로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군이나 또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무인기를 지금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질 않아요. 그랬다가는 정전협정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탈북민 단체라고 또 의심을 하실 수 있잖아요. 탈북민 단체들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많은 탈북민 단체들이 미국의 그 NED 자금, 민주주의 기금 그 자금을 받아서 전단을 날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단체들이 더 정확히 하겠다고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뿌리고 이랬으면 아마 미국의 그 NED 쪽이나 이쪽에서 자금을 당장 끊어버릴 거예요. 그는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했으니까, 풍선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전단을 뿌린 누굴까? 북한의 자작극도 아니에요. 북한이 그런 걸 자작극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김정은한테 이거 우리가 한번 자작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주의 공주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랬다간 다 목이 날아갔겠죠.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우리 쪽에 그 무인기 동호회라든가 이런 무인기를
좋은 무인기를 가지고 평양 정도까지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마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전단을 만들어서 뿌린 것 같고, 전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북한 우리 탈북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전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보면 날조된 백두혈통의 10대 제약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래서 북한 주민들의 그 정서나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문장이나 이런 걸 구성하고, 또 김일성 3대 가계도나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북한을 이제 세습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뭐 신문에 그 그래픽 하듯이 쌀가마니 그려가지고 뭐 몇 가마니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시진핑 주석, 김정은에게는 이제 찐핑 형님이 되겠죠. 뿌찐 형님이 있고 찐핑 형님이 있는데, 시진핑이 아마 요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것 봐라. 그런 느낌일 거예요. 김정은한테. 야, 너 좀 많이 까분다 요즘. 너 북중 관계가 어떤 관계고, 그동안 너희들 그 고난의 행군이고 이럴 때 굶어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 거 우리가 살려놨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어? 뭐 최고의 혈맹 관계가 러시아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볼 거예요. 북중 전통 관계. 그러니까 산과 물이 있다은 뭐 이런 관계. 특히나 이제 북한, 중국을 혈맹이라 그러는 건 6.25 때 우리가 유엔군 반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다 패전의 기색이 역력할 때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민지원군이라는 형태로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북한을 구해줬잖아요. 그런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건 거의 자기네들이 살려놓은 이런 정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에 군대를 보내고 푸틴하고 저렇게 밀착하는 거를 베이징 지도부는 달갑지가 않겠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있죠.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저도 참 시진핑이 또 중국이 묘수를 썼다 이렇게 한 게 한국에 대한 노비자 정책. 그걸 썼잖아요. 이거는 북한을 뭐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띄운 거예요. 자, 이거 경고야. 너 어떻게 되는지 봐. 그동안 우리가 그 중국 노비자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시점에 덜컥 중국이 일방적으로 내년 2025년 말까지 그 노비자로 중국을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중국에 가려면 우리가 비자피를 뭐 100불에서 한 200불까지 내거든요. 그리고 그 비자피 내는 거는 사실 수입으로도 막대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에 많이 가겠어요. 그리고 그 비용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뭐 서울의 중국 대사관 운영비도 그걸로 다 충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수입을 중국이 굳이 버리면서 한국에다 노비자를 줬다? 이거는 북한 너희들 잘 봐.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한중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너를 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압박책, 그러니까 그동안의 김정은의 오만방자함을 이렇게 좀 혼내줄 수 있는 뭔가 아마 조치를 조만간에 내놓을 것 같아요. 최근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두고 중국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푸틴하고 만났을 때 시진핑의 그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뭐 그 미국하고 중국이 마치 연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연대와 지지,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반미 전선, 반서방 전선에서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발전이나 안보, 중러 협력 이런 것들을 꾀하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침공 자체를 두둔하거나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을 지지하거나 이런 입장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정말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하고 미국이나 일본, 한국을 자꾸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압박할 명분을 주느냐. 제발 좀 그만할 수 없니? 이런 시그널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북중러 관계 변화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북중러하고 뭐 한미라고 옛날에는 뭐 북방삼각, 남방삼각 이래가지고 그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게 이제 코로나 어간 뭐 그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북중러 연대라는 말을 지금 요즘은 쓰기가 좀 어색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뭐 사회주의 패권 이런 부분에서도 과거부터 좀 경쟁을 해왔죠. 근데 사실 뭐 북한이 중러한테 그렇게 중요한 어떤 인자가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반도에서 그 대한민국이 있고 뒤에 이제 후방에 미국과 일본이 있는데 어떤 이 자본주의 서구 세력의 어떤 북진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건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이제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정서적으로 이제 통하는 건 있는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뭐 대등하게 놓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북한의 대외 교역을 이제 중국 해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중국이 뭐 사가거나 팔거나 지원하는 그 물량이 거의 85%에서 95%예요. 코로나 때는 95%까지 됐어요. 근데 북한의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1%가 안 돼요. 0.8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러 뭐 신조약이나 지난 6월에 맺은 조약에 보면은 뭐 루브라 체제에 러시아의 루브라 체제 그 경제 체제 북한이 뭐 들어가고 이런 건데 그거 정말 아무 선언적 의미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러는 사실상 경제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별로 비교는 되지 않아요.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 이런 것 때문인데 러시아도 최근에 이제 보면 전쟁 기간 중에 지금 경제가 엄청 좋아요. 러시아 경제가. 러시아가 작년에 아마 경제 성장률이 3.6%였을 거예요. 우리가 올해 작년에 2.5%였는데. 근데 내년에도 3.4%?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3.6, 올해 3.4. 이제 전망치가. 전쟁을 하는데도 경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러시아가 지금 돈을 막 풀어가지고 군수 공장이니 뭐 이런 게 풀로 가동되고 있으니까 청년 실업률도 지금 러시아가 2.5%예요. 그게 사상 최저치라 그러더라고. 고용이 이제 거의 뭐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러시아에 이런 게 계속되느냐? 원래 이제 전쟁 지금 3년 가까이 돼가니까 전쟁 일으킨 초기에 몇 년은 이 경기가 이제 전시 경제로 해서 호황이 됐다가 그게 이제 고갈되면서 이제 꼬꾸라지는 과정으로 가겠죠. 그래서 러시아도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예측을 못하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중로의 어떤 그런 격차는 저는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국제적인 위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북러 관계가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된다. 푸틴이 뭐 내년 1월 20일 날 집권해서 전쟁을 끝낸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김정은이 닥쳤던 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한창 훈련시켜가지고 막 전선에 투입했는데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이제 더 아쉬울 게 없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반대급부로 주기로 했던 이런 것들도 조금 덜 주고 좀 아까워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전쟁이 일찍 끝나더라도 그렇게 손해는 아닌. 왜냐하면 자기는 그 충분히 용의를 보여주고 푸틴으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고 또 명분이 있잖아요. 우린 다 보냈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병사들이 미처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돼가지고 사상자가 나기 전에 전쟁이 종전되면 또 뭐 괜찮은 거죠. 그것도 뭐 별로 싸우지 않고 어쨌든 참전했다는 이런 명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쟁 조기 종전을 꼭 김정은이가 뭐 완전히 폭망한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그건 그때 상황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북중 관계를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풀어야죠. 이거 없이는 러시아한테 뭘 의존해가지고 먹고 산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러시아가 주는 밀 가지고 뭐 먹고 산다. 이거는 제가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혈맹 관계로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 뭐 등소평이나 뭐 이런 쪽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온 어떤 관계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잖아요. 선대 때부터. 그런 관계하고 지금 푸틴이 이끄는 이런 러시아하고의 이런 관계 이런 거는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아주 녹익은 맛이 나는 이런 장맛이라면 이쪽은 뭐랄까 마트에서 그냥 갓 사온 뭐 이런 거 언제든지 변하거나 푸틴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푸틴의 기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죠. 집 나간 김정은이 뭐 언젠가는 지발로 찾아와서 형님 뭐 제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한번 걷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올 거라고 보겠죠. 북중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또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을 품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어쩌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동안에 이렇게 걷어먹이고 이렇게 후경군 격환 북한에 이런 걸 해왔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뭐 북한을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대미 견제라든가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그 효용은 계속된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과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설득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은 중국 지도부에다가 이번에 노비자라는 엄청 좋은 사인이 왔잖아요. 이 기회를 이제 잘 살려서 지금 그 북한을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정말 이 한반도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계속 이제 북한 지역에 뻗치게 될 경우에 중국이나 한국 모두 공동의 손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인식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북한이 어쨌든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위해 가지고 참전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러시아가 나중에 북한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참전을 할 수 있는 전투병을 보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전투병을 보내는 게 됐지만 나중에는 러시아의 요구에 의해서 북한의 상황,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 조약이라는 게 상호조약이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뭐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동해함대의 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청진항이나 나진항, 나선항에 주둔을 한다? 러시아군이 주둔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중국 너희가 지켜볼래? 아니면 지금 우리랑 같이 해가지고 뭔가 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전략적으로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 게 탈북민 문제예요. 지금 중국 내에 탈북민들이 많이 뭐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탈출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뭐 중국인 남자들하고 이렇게 돼서 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숨어서 이렇게 신분이 합법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체포하거나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중국이 좀 길을 열어주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김정은한테 보내는 경고예요. 너 탈북민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했는데
봐, 이제 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탈북민들을 한국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런 시점에 한번 중국 정부하고 뭐 물밑 협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북한이 어떤 휴전선 일대에서 도발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하려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전력을 빼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렇게 어설프게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북한의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 정권, 북한 체제, 또 통일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생각을 다양하게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간 본연의 그런 심성으로 돌아가서 저 북한 세습 독재 체제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뭐 좀 컴퓨터 영재 이런 친구들 한국에 있었으면 뭐 삼성전자니 어디 가서 반도체 개발하고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내몰려 가지고 미사일 핵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또 컴퓨터 인재들이 국제 전산망 해킹하고 코인 탈취하고 이러는 국제 범죄에 내몰리는데 이제 끝내 이 파병이라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 그 통일 북한 문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더 좀 정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전문가가 되실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좀 생각들 가끔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